2019년 정신장애인 팟캐스트 마음의 소리. 최근 혐오에 대한 문제가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혐오 발언은 딱이 맞은 영혼이란 말처럼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도 합니다. 장애인은 존재 자체로 차별에 노출된 사례가 많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과 관련하여 법적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낮은 수준의 직접적인 차별보다 높은 수준의 간접적인 차별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야 하는 차별 현실은 결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와 같은 경우 다양한 차별의 말들이 있습니다. 혐오 표현은 정신장애를 왜곡된 이미지로 재생산하기도 하는데요. 강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오늘은 그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평소에 일요일날 공부 모임에서만 만나다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더 분위기도 새롭고 더욱 반갑습니다. 네,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이 세 사람들은 서로 활동하는 영역이 조금씩은 다르기도 하고 또 이게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팟캐스트를 진행할 거니까 같이 간단히 인사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극하는 사람이고요. 극단 애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그냥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일요일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백혜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여성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 제가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요. 근데 워낙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잘 알고 있어서 용기를 내서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 지영님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영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체장애 1급으로 요새 심한 장애로 바뀌었죠. 휠체어 사용 29년 차에 최근 3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휠체어 사용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의 삶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울증 진단, 정신장애 요거에 대해서는 3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는 지체장애인이고 전동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팟캐스트는 정신장애인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건데요. 정지영님께 제가 많이 배우고 의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아니 사회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심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데요. 정신장애를 가졌지만 정신장애라고 다 동일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좀 구력이 적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시는 것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혐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혐오라는 말이 사실 단어로서의 의미보다 일상생활의 주변에서도 이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제가 CF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CF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자처럼 뛰어봐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CF 촬영을 하는 모델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과장된 귀여운 척, 예쁜 척, 그냥 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게 굉장히 여성 혐오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교수가 여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쇼핑이나 이런 것만 봐서 불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학생들에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백혜련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표현 때문에 되게 왜곡된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정신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혐오 표현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정신장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장애인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할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 복지법이 처음부터 장애인이라고 표현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고 해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는데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그 장애자라고 해서 장애자라고 불리는 것 자체보다도 사실은 더 안 좋은 용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병신이라든가 뭐 폐질자라든가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 몸속에 어떤 질병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출발을 해서 혐오라는 것들이 거기에 더 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그 장애라는 그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혐오 표현과 연관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정신장애 쪽도 아마도 이런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한 상태로 그냥 내던져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 무엇으로 불려지는 명칭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외눈박이 벙어리라는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안진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몇십 년 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차별을 받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라는 게 혼자 했을 때와 또 모두 같이 했을 때가 다른 게 아닌가. 그 장애인이라면 다른 그런 경험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장애인을 보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너도 엄마 말처럼 저렇게 된다. 아이들이 하는 거는 그 정도거든요. 야, 장애인이다. 뭐 궁금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 기성 세대들은 좀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말을 하고 장애를 그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기도 하죠. 근데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그 정신질환자의 그 여러 가지 병명이 있습니다. 뭐 조현병도 있고요, 조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 등등이 있는데요. 한 번에 정신질환자라는 걸 몰아놓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찍고 다른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정신장애인에게는 낙인 코드라고 하는 F 코드가 있습니다. F20, F31 뭐 이런 게 질병 진료 코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F31 뭐 조울증 뭐 이런 그 질병 진료 코드인데 그 어느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그런데 제출을 해야 될 때 F자가 찍히면 이 사람은 과거에 그런 병력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정신장애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최근에는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사이코소셜 디서빌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그 F 코드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어떻게 그런 게 그게 또 그렇게 분류가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체장애도 뭘로 또 분류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또 주변에 보면요. 또 이제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우리가 또 다른 혐오 표현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어떤 혐오의 위치에 놓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되게 비만인 여성에 대한 혐오, 비만 여성 게으를 것이다 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은 취업을 할 때도 또 이렇게 배제당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른 사람에 대한 편견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마른 편이지만 사실 건강하거든요. 약도 하나도 안 먹고 엄청 건강한데 제가 말랐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살이 쪘다라든가 비만이라든가 말랐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걸 더 씌워지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장애 쪽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장애 여성, 뭐 장애 남성 할 것 없이 장애라고 하는 이유 자체만으로 이제 존재의 가치 자체를 다르게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특히 장애 여성 쪽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많은데 아까 이중차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장애 여성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다중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80년대 그 여아 낙태 네. 무조건 이제 그 태아 감별을 통해 가지고 낙태를 하던 것에서부터 비롯해서 만약에 근데 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고민도 안 하고 했을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다가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다가 거기에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오니까 네. 다중차별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혐오 표현 자체가 바로 차별로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일까요? 그럴 수도, 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죠. 유명한 CF 중에서 그 장애인 사회의 비장애인이 이제 소수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길거리 그리고 정자 도서관 가득한 도서관 뭐 그런 그 CF를 봤을 때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또 좀 어떻게 생각하면 소수라고 해서 뭐 그런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하긴 하는데 그 최근 그 정신장애인 쪽으로 말을 해보면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는요 이제 정신질환자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뒤에 말은 상관없이 또 걸핏하면 안심할 수 없는 네. 소식어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났다. 그 또라든가 걸핏하면이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정신장애와 범죄를 이제 자동사고가 만듭니다. 근데 지금 정신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다든가 뭐 빈곤, 차별, 학대, 트라우마 등 사회적, 심리적 환경의 복잡한 결과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를 겪는다는 증거가 많다. 데일리 메디라는 신문에 실제로 나오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네.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기사가 이제 숨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또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심지어 그 정신질환 범죄 증가하는데 인권에 얽매여 문제 해결은 방치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어떤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너무 인권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방치된다. 뭐 이런 그 기사 제목도 봤는데요. 그 정신장애에 대한 보도 중칙이 다른 나라들처럼 좀 있는 거, 뭐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거를 생각해 볼 때도 되고,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다른 혐오 표현들을 규제하는 법이 또 필요한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화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 우리가 10년이 좀 더 됐을 거예요. 그 발달장애인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제 발달장애인 법률도 만들어지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여 년 전인데 그때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법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정신장애와 관련돼 가지고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순환의 역사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때는 장애우라는 말이 마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말처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장애인 친구라는 말인데 정말 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친구가 돼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리고 근데 정신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사실 장애인 그룹에서도 더 차별을 받게 되시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현병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모두 조현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장애의 다양한 유형이나 이야기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정신장애는 그 대부분 그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발병하는 조현병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그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예, 정신장애의 어떤 그 진단명이고요. 네. 그리고 뭐 조울병이라든가 이제 기분의 이제 기복이 큰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요새 연예인들이 많이 앓고 있다는 뭐 공황장애. 근데 공황장애는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 아주 그 뭔가를 좀 해내야 된다는 좀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뭐 네. 그런 뭐 그런 질병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안에서도 정신장애인이 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자립생활센터들이 좀 요새는 최근 이제 정신장애인 뭐 자조모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그 생각이 현장에서는 듭니다. 그게 아직도 지체장애인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좀 더 소수자로 밀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 장애인 쪽에서 1등 신분은 비장애인, 2등 신분은 신체장애인, 그리고 3등 신분은 정신장애인이다. 근데 이렇게 장애계에서도 소외받고 있죠. 근데 최근 이런 그 조현병 이런 기사들 때문에요. 그 이런 민심으로 인해서 불가촉천민이라는 떨어졌다는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 불가촉천민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좀 전에 얘기했던 안진뱅이와 같이. 네. 인도에서도 금지한 것을. 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요. 정신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 너무 없어서 더 그런 편견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복지관 같은 데 가면은 뭐 장애 유형별로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되는 예절 같은 거를 써놓은 데도 있던데 사실 또 그런 데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요새는 그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나오는 것도 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정신장애인 쪽은 예, 따로 나온 거를 뭐 정신장애인 단체라든가 뭐 그쪽에서 나온 거 외에는 볼 수가 없죠. 근데 많이 알아야 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예, 어디를 어떻게 좀 알릴 수 있을까? 어느 부분을 또 알려줘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저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네. 이게 어떠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걸 알아야 된다 또는 이렇게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애의 특성, 장애인의 특성, 뭐 발달 장애인의 특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특성들이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더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냥 장애 유형별에 조심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네. 부분인데 그래서 정신장애와 관련돼 가지고서도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알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또 정형화가 돼 가지고 네. 또 다른 편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차별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혐오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좀 더 조장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는 사실 잘못 알려졌거나 아니면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서 그걸 또 깨는데 그동안 많이들 고생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정신장애는 어떠해라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들이 그 공통점 때문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사실 오늘 처음 배웠는데요.
처음 팟캐스트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가나 걱정이 좀 되기도 했고, 또 제가 두서없이 이 질문들을 더 드린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혐오 표현들은 개인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할 연대의 단위들을 찾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오늘 되게 들었어요. 네, 오늘 첫 회 팟캐스트 녹음 이제 마쳐가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소감 한 말씀 좀 나눠볼까요? 사실 시작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 혹시 바위가 풍화작용으로 더 푸석푸석해졌거나 그때 운 좋게 엄청 강한 계란을 우리가 던진다라고 하면은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깨지면 그거는 완전히 부서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쉽지 않을까. 특히 계란은 옆면으로 깨는 것보다 꼭지로 깨는 게 훨씬 더 튼튼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와 관련된 어떤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게 당신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라서 정말 앞에 얘기했던 대로 긴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풀리는데 끝나가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지영님 네. 어떠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부담감도 있었는데요. 어차피 저희는 많은 수의 사람도 아니고 또 정신장애인도 또한 많은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매드 프라이드라는 행사가 10월 26일 그때 네. 열린답니다. 근데 매드 프라이드 미친 거를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장애 프라이드. 장애 프라이드처럼 미친 거에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1993년에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했고 매년 7월 14일 전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는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 기간 중에 바스티유 감옥문이 한번 열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미쳤다는 이유로 지내던 정신장애인들이 꽤 많이 그때 다 풀려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문이 열리는 날에 매드 프라이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저희는 소수이고 소수주의 중에 소수이니까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냥 웃어넘기거나 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팟캐스트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논리를 제시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동안 신체 장애인에 집중했었던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도 거기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오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감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신 거겠죠. 네, 지영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저도 역시 꽤 오래전부터 장애인을 타자화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당사자가 나서야 하겠죠. 오늘 일단 첫 번째 팟캐스트를 마쳤고요. 이 팟캐스트는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